그런데 막셀모스는 거기에 총체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 총체적이라고 하면 이게 해겔의 변증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면 그렇지 않고 그 기능이란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모스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구조주의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구조주의적 초기 형태의 함축을 갖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구조주의의 정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개체들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가정되는 요소들의 배치에 의해서 사후적 혹은 동시적으로 그 개체들 각각 혹은 그 전체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바라보는 방법론적 관점. 못 받았었죠?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가정되는 요소들의 배치에 의해서 동시적 혹은 사후적으로 그 개별적 요소들 및 그 전체의 의미 혹은 특성이 규정된다고 바라보는 방법론적 입장.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2명하고 크는 거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윽박 지르고 술 마시면 여러분을 때리는 사람하고 큰 거하고 술만 마시고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때리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짧다는, 한심하다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는 거하고 다른 인간이 나온단 말이죠. 더구나 어렸을 때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 어른이 돼서 그 사람이 실제 그런 자신감 없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골수에 사무친 인간이 됐을 때 그 인간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조에서 그 얘기를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주의가 그 시간을 배제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성 규칙처럼 간주되어 있죠. 여하튼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적 단위들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 놓고 이해한다. 하나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제도나 개별적 표상들은 통합된 전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이제까지 간주되었던 제도, 법률, 의례, 결혼, 신화와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총체성 안에 포함되면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여하튼 어떠한 사실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총체적인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의 기능작용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담배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고 피울 수 있고 끊어야만 하고 끊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한마디로 자기 삶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브루디에라면 아비투스, 헥시스, 에토스라고 부를 텐데 그거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술을 못 끊어요. 그렇잖아요. 그 삶에서 어떤 작은 부분 하나 바꾼다는 건 그 나머지 부분도 다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다 맺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자살률이 높다 혹은 결혼율이 낮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고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다른 결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되는 어떤 사회의 총체적인 관계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또 앞에서도 사실 다른 강의에서 우리가 앞에 2강에서 특히 브루디에서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3번째 줄을 보세요. 2페이지에 증여를 옛날에는 규범, 내용, 가치체계 등을 통해서 고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형태, 형식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 얻어진 것이 호혜성, 상해성과 교환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지나서, 그러니까 여섯째 줄에 커뮤니케이션, 이 교환은 단순한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체계가 내포하는 구조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포틀레치가 준다, 뭐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북미 아메리칸의 그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인력 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들었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서양처럼 나중에 자식이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 걸 이 부모 두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그 전통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적 새롭게 세팅된 현대사회 사이에 낀 세대라서, 그 전 세대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들이 또 아들을 이렇게 계속 키우고 또 거꾸로 복량하는 시스템이 대가족 제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깨졌고, 이 효도와 그 내리사랑의 관념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자기가 노후에 살 거를 남겨두고 서양처럼,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돼야 서양적 합리화가 될 텐데, 이게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케어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더라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 증여죠, 진짜. 그래서 이 자식이 잘하면 괜찮은데, 그게 먹고 살다 보면 이러저러 해서 케어를 못할 때 그게 이상한 그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계속 그 복양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근데 이거는 깨졌는데, 물적인 거, 제도적인 건 깨졌는데, 이 정신적인, 관념적인, 가치론적인 거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는 거야.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자본주의적 합리성, 상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이 그거를 잘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자식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경제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그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인력적인 문제죠, 이게. 자, 여하튼. 그래서 모스가 발견한 증여의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예요. 주기와 받기, 보답하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강요되지 않는데 사실은 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인디안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주지 않으면 채신이 깎여요, 말하자. 체면이. 위신이 안 서. 안 줘도 돼. 안 준다는 건 근데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 이 전통 사회니까, 북미 아메리카 사회, 인디언들의 사회가.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 유교적 관념이 살아 있으니까, 전통 사회 관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선배하고 후배하고 가서 선배가 꼭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차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후배가 선배의 낸다는 걸 무시하고 자기가 내도 심지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직장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대학교 1학년 애가 선배들하고 만나서 맨날 돈을 낸다? 자기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그룹 회장이라고 해서, 그거 분명히 욕먹을 거거든,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문화적 코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가령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했는데 첫 만남부터 여자가 돈을 다 낸다. 계속.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력적으로. 그 남자는 고학생이고 여자가 돈이 있어서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남자만 해도 기분이 이상할 거고,
그 음식을 후배가 사주는 음식을 맨날 먹는 선배들도 얻어 먹었고 걔가 호의로 정말 호의로 했다고 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문화인력적 규칙을 깼기 때문이야. 걔가 형식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윗사람은,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이 또 안 받으면 안 돼. 그게 신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죠? 뭐 어른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며느리건 뭐 사위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 옷 한번 사주고 싶다.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못 살 정도도 아니야. 사주고 싶다고 할 때 괜찮아요 몇 번 해야지 정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전통사회의 합리성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죠? 네? 그게 그 상황의 합리성, 주어진 상황 내에서의 합리성밖에 없는 건데, 합리성이라는 건 그 적용의 문제인데 어떤 상황에 어떤 합리성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합리성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직장에 취직했을 때 혹은 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좋아요. 혹은 뭐 며느리가 시집을 갔거나 혹은 뭐 사이가 대리사이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로 직장에 새로 취직했을 때 그 새로 취직한 사람이 그 기존 집단의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문화력적으로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먹히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던 합리성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장으로 저 앉아있을까? 이상한 놈이다, 저거. 응? 혹은, 큰아버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집 식구들은 저 사람 얘기가 다 껍벅 죽네? 나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도 돼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역사의 정원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일본계 3세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트러스트 소사이티라는 걸 썼더라고. 그 사람이 세밀 헌팅턴 계열이니까. 문명의 충돌 뭐 이렇게. 하여튼 문화권마다 뭐 그 막스 베버적 태제를 제국주의적으로 확장한 건데, 뭐 막 베버가 제국주의자니까 뭐 오리엔탈리스트고 뭐 필연적인 건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원래 서양 그리스도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광해 이쪽 나라들 빼고 이 서양을 쫓아올 정도로 혹은 넘어갈 정도로 잘 사는 문명권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유교 문명권. 자본주의가 들어간 유교 문명권. 물론 그게 프랜시스 후쿠야마 일본계 3세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가령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파산했고 그지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잘해줘서 그런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유가적 합리성이 현세적인 중국 사람들이 화교의 어떤 그 뭘로 나타나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축적하게 되잖아요. 응? 금욕주의가 그게 대세를 차지한 적이 없는 문명이니까 중국이 그 서양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쪽 사회는 결국 왜 어떤 다른 코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발전했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장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러스트 소사이티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트러스트 소사이티라는 게 지금 한국말로, 일본말로 바꾸면 신뢰.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디 가잖아요. 모임에 가서 하다못해 동네 반상회 가도 좋아. 반상회 가건 새로운 모임에 가건 학교를 가건 동아리를 가건 어디 신청 모임을 가건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냐? 안 들어. 한국 사람은 그걸 듣지 않아. 뭐 안 듣진 않지 들어.
근데 듣지 않아. 언제 듣냐? 신뢰가 쌓였을 때. 신뢰가 쌓인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가 쌓이면 그때 믿어. 그때는 여러분이 말 좀 잘못해도 심지어 들어줘. 이거 맞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모르는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가 회사인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새로운 애가 들어와서 말 딱 부러지게 잘하고 잘한다. 그러면 물론 뭐 봐야 되겠지만 그 들어와서 혹은 뭐 부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낙하산을 탔건 혹은 실력이 있어서 헤드헌팅을 해서 왔건 말 잘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처음부터 감복해갖고 따르고 합리적으로 그렇죠 딱딱 얘기하고 하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품행의 신뢰가 쌓였을 때 그 사람 말을 듣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믿지 않는 도교, 불교, 유교 다 언어를 믿지 않거든요. 언어는 도구적으로 그 상황 내에서만 옳을 수 있거나 그를 수 있거나 하는 거지 언어 자체가 서양처럼 존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파르메이데스적 플라톤적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 이쪽은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놈이야. 믿을 수가 없는 놈이야. 무슨 뭐 말 잘하면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없는 그대가 매력 있지 말 많은 그대가 왠지 좋아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 요새는 좀 달라졌으니까 말을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게 멋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말만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멋있게 보고 따르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희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사적 사회적 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희와 김정일의 공통점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기 20년, 30년 전부터 사실은 자기가 수석을 받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회사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그냥 둬. 3년 동안 유언 통치를 하고 그 말 없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세컨드 2인자로 볼 때하고 회장이나 대통령 수령이 돼갖고 볼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놔둘 수 있는 애들은 놔두고 3년 후에 다치는 거지. 그때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거든. 자기가 회장을 하고 국가 수반이 돼갖고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인생 가려지잖아요. 그때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 가업을 그러니까 창업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계승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계승해서 본전 치기도 어렵고 망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건희 회장이 이거 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김정일도 들어야 되나? 하여튼 제 그런 뜻의 얘기한 거 아니고요. 참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게 없으면 못할 말이 없거든. 아쉬울 때, 무서울 때 뭘 못하는 거지. 하여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하튼 간에 자 다시 돌아가서 막셀모스의 주기, 받기, 보답하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의무야. 그래서 안 주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한국에서 그렇게 안 컸는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똑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차이가 나면 다르겠지만 능력이 똑같다고 할 때 형이 우리 형제 3명이니까 3분의 1씩 딱 내자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도 돼. 아주 합리적이거든. 법대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법도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40, 50 내고 너희들이 넌 좀 어려우니까 20 내고 네가 30 내라. 아니면 내가 70 낼게.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위세를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를 법대로 딱 끊어서 33.3%씩 내라. 3천만 원 나왔으니까 1,000만 원씩 내자. 그럼 욕먹어. 그렇게 해야 될 사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받은 게 다르거든. 첫째는 처음부터. 물론 모르죠. 이것도 뭐 집안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안 돼. 이게 의무고. 두 번째는 안 받아도 안 돼. 내가 뭐 어르신하고 만나러 갔는데 어르신이 사주시겠다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내가 한번 이렇게 막 아니하고서 낼 수 있지. 근데 내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사장이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직원인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내면 이거 웃긴 일을 한 거지. 그 월권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합리성과 그 뭐 대등한 도덕성의 관계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미국 사람이어서 사장하고 먹으면서 우리 더치페이 합시다. 한국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것도 이상한 거고, 이렇게 선물을 받고 나서 또 보답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애는 이제 다 아시니까. 그럼 뭘 하면 안 되냐? 안 주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돼. 상대가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코드 혹은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그 지난번에 누가 뭘 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쌓여왔는지 이게 쭉 쌓여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위계관계나 경제관계나 혹은 뭐 온갖 거나 그 아쉬운 거나 뭐 부탁을 하려고 했다거나 뭐 내가 뭐 얻어 먹은 적이 있다거나 이게 모든 게 작용해가지고 두 사람 다 그 이 저울이 천칭이 균형을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삼촌하고 조카면 조카가 직장 다니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계속 얻어먹어야 돼요. 그때 자기가 뭐 알바했으니까 뭐 한번 살게요. 그거 어쩌다 한번 되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삼촌은 얘한테 얻어먹을 생각 자체가 없어. 용돈을 줬으면 좋지. 나중에 얘가 크면 나를 뭐 사줄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얻어먹을 수도 있고 얘가 나한테 용돈을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면 안 돼. 왜냐면 받는 사람이 거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줘놓고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부모 자식도 똑같고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지가 해주고 싶은 걸 지가 못 견뎌서 해줘놓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줬다는 거지. 사랑했다는 거지. 동기는 맞아. 근데 방법론이 잘못돼갖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자기가 내가 받고 싶은 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고 싶은 걸 계속 줘놓고 네가 그거 다 낼름 받아먹지 않았냐?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거절해?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답도 금전으로 받았으면 마음으로, 예의로, 편지 한 장으로 이렇게 결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사회학이 인류학으로 지금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류학이 있는 게 아니라 발명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인류학이 1910년, 20년대 콜롬비아 대학 뭐 그쪽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는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이게 제국주의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 사회를 연구할 땐 사회학이고 남의 사회 연구할 때 문화인류학인데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걔네들 나름의 코드가 있다 이거지. 그거를 합리성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리성은 서양적 합리성만 합리성이기 때문에 비서양 합리성은 합리성이 아니야.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적 코드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똑같이 돌려줘야죠. 서양 사회를 문화인류학을 해야 돼. 그 파리 에펠탑에 올라갔다 오면 그 이름도 새로 붙이고 내가 그 파리를 정복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야. 진짜. 하여튼 이게 농담도 아니고 웃겨요.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다섯째 줄 전체적인 급부 체계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 급부라는 게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1,000원을 내면 1,000원짜리 물건을 그 사람은 줘야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 이게 균형이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고받고 보답하고 또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 여성들은 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가도 능력이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받느냐, 뭐 프로포즈를 얼마나 많은 남자에게 받느냐도 능력이겠지만, 그런 능력을 제외하고서라도 상대가 줬을 때 기쁘게 상대가 기분 좋아지게 받아주는 게 능력이라고. 그게 그 합리성의, 서양적 합리성의 그 코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이 앞부분을 마치도록 하죠. 요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 내가 부장이다. 그러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 회의를 한다. 그럼 내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여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냐?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하지. 근데 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고 그 하는 얘기도 정해져 있어.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회의 시간에 얘기 안 했으니까 죽냐? 그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자판기에서 계단에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뒷담화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의 착한 이 서양적 합리성에 물든 이 착하고 올바른 이 부장은, 니는 비겁하지 않냐? 뭐냐 도대체. 얘기하라고 하면 못하고, 의견 내라고 할 땐 못 내고,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꼭 프랑스 까르푸르라고 하는 그 이마트 같은, 롯데마트 같은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갔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 직원이 없거든. 그래서 그 높은 꼭대기에 물건 올려놓은 걸 자기가 꺼내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고객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지. 프랑스에서는 테레비가 고장나면 내가 갖다가 맡겨야 돼. 내 차로. 그리고 한 달 정도 걸려. 그리고 내가 가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로만 폴란스키가 우리나라 무슨 테레비 샀는데, 시네마 비전 DVD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그게. 그게 샀는데 감동받아갖고 편지 써가지고 은흥대에 놨어요, 그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왜? 고장났다고 하면 거기 써있거든. 갖다 맡기지 말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로만스키가 설마 파리에 살잖아요.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식으로 바로 와가지고 한 30분 만에 와서 딱 살펴보고, 너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펴보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가져가고 새 걸로 바꿔주고 하는 걸 다 이 사람이 앉아서만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만 폴란스키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지. 프랑스가 그게 어떤 나라냐면,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가, 제가 프랑스 9년 살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인쇄기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갖고 프린터를 가서 사왔지.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사자 해갖고 나가 사왔어. 사갖고 딱 하려고 보니까 코드가 없어. 코드는 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기 코드가 없다고요. 프린터와 이 콘센트를 꼽는 이 끈이 이걸 사면 들어있어야 되잖아. 이건 따로 사는 거야.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식으로만 그렇게 전화하고 만족하셨나요? 고객님 10점 만점에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대박 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 인건비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S 시스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울거든. 거기는 문 떨어져도 다 자기네가 해요. 그거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 엔진 오일 가는 거, 자동차 바퀴 바꾸는 것도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화 한 통 딱 하면 와가지고, 거의 독도에는 못 오지. 독도에는 자동차를 못 갈라올 테고, 웬만한 데 다 찾아와서 직접 해주잖아요. 이제 끝낼게요. 말을 하시지 않고. 자. 그래서 이 문활력적 코드를 이해하는 게 바타이어를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하다.